안녕하세요. 이장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24년도 대비 공인노무사 GS 연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23회 때 이제 공인노무사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9년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노무법인 유련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서 노동법을 전임으로 강의하고 있고 기타 한국생산성본부 공급망 관련하여 ESG 현장평가 실사도 담당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산하의 일터 혁신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수험서로서 2차 수험서로서 노동법 요회책 그리고 판리를 푸는 노동법, 사리를 푸는 노동법이 준비되어 있고요. 1차 책으로 이제 핵심 소송 노동법 그리고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OT 강의를 질문에 대한 답 형식으로 제가 좀 구성을 좀 했는데요. 먼저 이장원 노무사가 도대체 누구인가 홍보가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 32회 시험 적중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중률 노동법은 이제 대체로 미기출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 이주로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타 과목에 비해서 이제 강사님들이 노멀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건드리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신림동 최고 적중률을 자랑한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적중을 해주셨겠지만 저도 GS 2기 그리고 GS 3기 모의고사에서 관련 논점이 100% 적중을 했고요. 거의 똑같은 문제.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변형된 문제들이 이제 세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컬이 다 끝나고 나서요 마무리 특강을 또 합니다. 학급 특강이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학급 특강 관련해서 이제 제가 심심해서 우연히 이제 카페를 들어갔다가 올라온 글을 봤는데요. 어떤 글이 있냐? 학급 특강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부르타대 비용을 좀 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학급 특강은요 전범위를 다 마무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일해도 가기 힘들잖아요. 하루에. 그때 저는 어떻게 한다? 하루에 한 과목을 전체 마무리하고요. 학급 특강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노원 노트 각각 세 문제에서 100%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번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1회를 봤는데 그럼 노원이 3문제고요. 노트가 3문제입니다. 근데 노원 같은 경우에 3문제 중에 2문제가 출제가 돼서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 수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잘 따라가시고 제가 요구하는 어떤 준비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만 정확히 주신다면 노동법은 제가 가뿐하게 60점 이상 맞춰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도중에 1차도 해야 되니까 좀 로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쳐서 빠지기도 하고요. 또 모의고사 컬리에서 답안지를 안 내십니다. 쓰질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많이 높지는 좀 못하세요. 그래서 올해 24년도 대비 우리 공인노무사 수업을 들으시는 온천만 수험생들 그리고 실강 수험생들 믿고 따라가시면요 1년 뒤에 노동법 때문에 합격했다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장원 노무사가 이제 찍어주는 목차별 기출정리 이제 유료로 삽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커피 한 잔 보내겠죠. 근데 보시면은요, 제가 연도별로 GS 3기 끝날 때 마지막 주차 때 제가 문제를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올해까지 하면 제가 만 8년차 강의를 했는데요. 만 8년차 동안에요. 그동안에 과거 이제 몇 회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산재법에서 노래방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실무 관련된 판례. 근데 그거 하나만 제가 이제 나중에 찍을 때 여기서 하나 누락이 되고 거의 그거 하나 빼고요. 나머지 다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범위 문제를 다 찍어주면요. 다 맞추죠. 출제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찍어주면.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대략 한 20개에서 25개. 근데 장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부 개념들을 좀 쪼개다 보니까 개념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적중을 하고 있죠.
파란색이 이제 적중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일단 연기부터 그리고 제3기까지 이거를 뭐 어려우니까 이거는 GS 2기답니다, GS 3기답니다 그러지 않고요. 저는 처음부터 연기 때부터요 어려운 거 다 해드립니다. 빠지지 않고 다 해드리고 1년 동안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다 해독을 하면요 지금 현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다 이해되고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답안이 현출이 됩니다. 제가 그 1차 그 7월 8월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솝우화라고 있습니다. 이솝우화 있는데 그 이솝우화가 이제 어떤 신문이냐면은 그 부잣집 상인은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집 주인이 이 이솝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신분은 좀 이제 노예 신분이지만 대우는 좀 잘 받았죠.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멀리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솝한테 이러는 거죠. 짐을 너가 그냥 몸만 가긴 좀 그러니까 짐을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가 짐을 골라 그랬더니요. 이솝이 어떻게 골랐냐면 가장 무거운 음식짐을 줬습니다. 음식. 근데 다들 의아해하는 거죠. 음식 무게가 제일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행을 갔다가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짐이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요. 내가 아는 부분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야. 그래서 이것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범위에서요. 내가 소화시키니까 처음에는 좋아. 흥미도 있고. 근데 이 범위가 늘어나요? 쉽게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동이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제시, 3시, 4시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합격권에 도달하기 위한 범위가 이만큼이다. 그래서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이만큼을 계속 쉬지 않고 때린다면요. 우리가 이거를 넘어선 순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목차별 기출 정리는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32회 올해 시험 문제죠. 올해 노동법 1 1교시 1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음 2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정리와 관련해서 함재의 공정한 해고 기준에 해당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2문 같은 경우에는 징계 절차가 정당한가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사례는요, 원래 판례는 뭐냐 하면은 회사 측이 사업을 일부 폐업을 합니다. 일부 폐업하면서 야, 이거는 폐업이기 때문에 통상해고야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해고 정당성 인정이 돼 이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앞부분 폐업으로서 통상해고냐 아니면 정리해고냐, 자, 이 논점은 날리고요. 이게 사실상 이제 정리해고로 가면서 해고 정당성을 다툴 때 그러면 요건이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서 함재의 공정한 해고 기준에 해당하는가 해서 업무 적합성, 근무 태도, 임금, 회사 공원들을 기준으로 해고를 하였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던 근로자라던가 상당한 가족을 부양할 사정 등을 있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연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출제한 내용이죠. 정리해고와 폐업 관계. 그러니까 실제 출제한 문제보다 좀 더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50점 내렸고요. 여기 형광 패치는 부분 보시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업무 적합성, 임금, 그리고 근태, 회사 공헌 도덕을 평가 항목으로 하였고, 하자한 비율이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관적 사정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 부양과 유무, 재취업 가능성, 생계 유의 능력 등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시험 문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수업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 함재 공정한 해고 기준인데, 그동안에는 회사 측이 객관적 합리성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객관적 합리성은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자, 반면에 해당 판례에서는요, 이런 객관적 합리성 외에 근로자 측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 사회적 상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되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PPT 파일은 이 객관적 합리성만 강조를 했고요. 사회적 상당성은 우리가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문의 2문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해고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요. 징계위원회 구성인데 여기 보시면 A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을 노측 징계위원으로 각각 위촉을 하였다. 회사가 위촉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 2번을 보시면은 이런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고 통보와 관련돼 가지고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차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해고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해고 절차가 내부 규정, 우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별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구속력이 있고요. 없으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근데 해당 사안에서는 이런 해고 통지와 관련돼서는 그 내부 절차에 규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 모의고사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게 원래 판례 내용입니다. 이 원래 판례 내용을 올해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이쪽 볼까요? 회사는 자체로 선정한 징계원을 근로적 징계원으로 구성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근로자 측이 이 징계원 선정권에 대해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남용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 측에서 노측 징계원을 의무적으로 선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거는 100% 동일하지 않지만 관련 논점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우리가 출제 문제는 거의 100%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 제가 이런 식으로 판례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판례와 관련돼서 판례를 구조화시켜야 이해가 잘 되고 암기도 잘 됩니다. 판례는요, 그냥 여기서부터 쭉 계속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엄청 길어요, 엄청. 그걸 어떻게 했다? 단락별로 구성을 하고요. 이 단락별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례를 구조화한다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판례를 구조화하고 또 판례 두 문자를 만들어 드리면요, GS 연기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1문에 이제 그 1교시의 2문이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분할과 그리고 근로자 파견과의 구분인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 사업을 런칭을 하면서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 인력이 좀 딸리니까 분할한 회사에서 인력을 제공받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출 그 근로자들에게 말을 좀 다시 할게요. 이제 전출 회사와 그리고 원 소속 회사 간에 우리가 비용 정산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전출 근로자들이 A 회사에 근무를 한 거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전출 근로자가 이제 전출 관계가 종료가 되니까 이제 다시 원 소속 회사 복귀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파견법상 이 전출 회사에게 자신에 대한 직접 고유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1차 강의를 들으셨으면, 자, 1차 강의 때는 이 내용은 안 했네요. 제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모의고사 낸 거 그대로 똑같잖아요. 분할되었다. 그리고 분할된 회사는 독립된 그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고 자산도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을 런칭하면서 B 회사로부터 다수 전출을 받았다. 그리고 비용 정산 계약 체결했고, 이런 X 사업이 종료된 후에 다시 원직 복직했는데 해당 근로자들은 이제 파견법상 직접 고유무를 주장하고 있다. 시험 문제 10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한번 그대로 써봤다. 그러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득점으로 빠질 수 있는 그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트 내용으로 가시는데요. 해당 내용 1문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단체 교섭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가? 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교섭을 하다가 이제 교섭이 결렬되니까 상급 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했고요. 제가 이제 제 수업을 조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이 이제 서울 마주협회 사건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수차례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역시 50점짜리로 제가 단체 교섭 거부 정당성을 넣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관련 논점은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교섭 중에 교섭이 결렬되어서 쟁의에 들어갔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 직장 폐쇄했고,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발생해서 교섭을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교섭 거부가 정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논점은 동일합니다. 사실관계가 조금 변형된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도 적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문입니다. 이문은 뭐냐면은 지금 규약 내용을 보시면은 노조 대표자는 단체 교섭 개시 전에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교섭안 마련하고 단체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를 계속 수렴해야 된다. 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대표자가 이러한 규약에 따른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단체박을 불리하게 체결했을 때, 자, 이랬을 때 해당 조합원들이 노조 대표에 대해서 지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거의 100% 동일하게 또 출제가 되었죠. 보시면은 규약에 대표권 제한의 사항이 있고요. 근데 노조 대표자는 이러한 대표권 제한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즉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단체박을 체결하였다. 저 경우에는 하나 논점을 더 넣습니다. 단체박은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한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조합원 을 등의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제가 구조화시켜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요. 믿고만 따라오시면 노동법은 제가 고득점 맞춰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1문에 2문이죠. 2교시 1문이, 2교시, 말이 꼬입니다. 2교시 2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GS 3개 과정이 끝나고 또 간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약간은 버퍼링이 있습니다. 자, 2교시 2문을 보시면요. 이거는 단체박 분립 변경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요. 지급기일이 도래한 그 부분은 조합원들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옮겨진 재산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의무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급기일이 이제 도래한 부분이 나옵니다. 7월 1일이니까. 자, 그래서 3월분, 6월분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상여금인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처분행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9월과 12월은 우리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 바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이 의무적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요, 해당 내용은 비슷한 판례가 과거에 언제더라? 21회인가? 22회인가? 그때 한번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때 이 내용은요, 너무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이 어려운 택시 운전사들의 산학금 초과 수익금과 관련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이 내용을 시험 문제로 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사적 재산으로 옮겨진 재산권의 처분 행위가 가능할 것인가 관련된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출제 논점은 이제 적중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믿고 연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제가 강조한 메인 판례들 최소한 키워드는 암기를 하시고요. 일기 과정에서는 판례를 70%에서 80%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따라오시는 분들이요, 30% 채 안 돼요. 30%. 그리고 생동이신 분들은 10%가 안 됩니다. 왜? 노동법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긴장끈을 놓지 않고 믿고 타이트하게 하란 대로만 따라오시면요, 모의고사 때 다 적중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쓴다고 답안지 써져요? 안 써집니다. 한 번 쓰고요, 2-3시간만 지나봐도 뭐 썼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 가서 제대로 합격권 더 나아가서 고등점에 나가서 쓸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OT 때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시합 바로 게임 들어가기 직전에 프리킥 차고요, 패스 1대1 패스하고요, 드리블 연습하죠. 손흥민이가 못해서 그걸 하나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요,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하시는데 착각이십니다. 혼자 못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피드백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수업을 할 때 그때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보시면요, 공인노무사 시험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먼저 1차 시험 보시면요, 여러 번 많이 봤을 겁니다. 과거에는 1차 시험 문제가 몇 문제였죠? 이게 25문제였습니다. 25문제. 25문제인데 이게 이제 몇 문제로? 40문제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2차 베이스로 쭉 가면서 노동법 어차피 하니까
그래서 노동법을 80전략 잡으시고, 그리고 좀 하기 싫고 어려운 과목, 2차랑 연계성 없는 과목을 명과작전, 그래서 40점 플러스 알파를 가고요. 좀 애매한 과목을 60전략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공부 쭉 하시다가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한 이 정도 하면 될까? 물타기 하고 합격하면 2차, 아니면 이제 좀 재수가 없어서 떨어지고요. 그래서 1차 합격률이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작년에는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고요. 그 전까지는 1차 시험은 공부 조금만 하면 합격을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합격률이 50%가 채 안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니까. 근데 내년에는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꽈락을 면하려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10문제가 꽈락이었는데 지금은 16문제를 맞아야 되고요. 평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25문제 때는 16문제 맞으면 되는데 지금은 24문제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 범위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GS 연기과정 들어오면 과목별 내용을 다 아시니까 보시면 1차에서 노동법 1, 노동법 2, 요 부분이 이제 우리 2차에서 노동법과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 민법 그리고 사법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은 여기 노동경제학과 연결되고요. 경영학은 이쪽에 인사관리, 경영조직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2차 선택 과목은 장단점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 장단점에 대해서는 좀 듣거나 아니면 제가 본 수업 시간에 비공개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요, 지금 아직 1차를 전혀 안 하셨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GS 연기 과정만 들어가시고 내년도에 1차 살짝 물타기 하신다. 2차 시험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제 수강생분들은 저를 믿고 만일에 7, 8월에 우리가 1차 강의를 안 들으셨다. 그러면 GS 연기과정 들으시면서요, 반드시 짬을 내셔서 민법 그리고 사법법 요 부분은 단권화 작업을 미리 시키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암기를 해도 우리가 GS 2기 2차 과정을 따라가시면요, 암기한 거 다 날아갑니다. 2차 과정 암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1차 공부하실 그 시간을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단권화 작업을 반드시 민법, 사법법 시켜드리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단권화가 되어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합격자 현황을 보시면요, 우리가 대략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재작년에는 이제 60%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32회 때는 35%를 훅 줄었죠. 근데 이게 35%를 훅 준 게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진 것도 있는데요. 요게 있죠. 출원인이 일단 많아졌잖아요. 일단 대상이, 우리가 합격률은 응시생은, 그러니까 대상은 원서를 낸 사람, 응시생은 실제 결시생 빼고 우리가 시험 본 사람만 응시생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숫자가 여기서 2차 변형이 늘어났잖아요. 그쵸? 2차 면이 늘어나니까 이만큼 관련돼서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출원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차 합격률을 보시면요, 2차 합격률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이거 오류입니다. 작년에는 오류고요. 지금 보시면 10%가 안 됩니다. 실제 경쟁률이 여러분들 12대 1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올림픽 정신으로 2차 시험장 가시는 분들, 그분들 빼면 그렇다 하더라도요, 실제 경쟁률이 한 7대 1 됩니다. 제가 볼 때는 7대 1 정도. 근데 대한민국에서 2차 시험에 관련된 경쟁률은요, 보통 3대 1로 배수가 맞춰져요. 근데 얘만 7대 1이야. 허수까지 포함하면 12대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2차 합격률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1차 과정은 우리가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차와 관련돼서도 시험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차 관련돼서 표준 점수제입니다. 자, 이 표준 점수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선택 과목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A 과목을 선택했고요, 어떤 과목은 B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A 과목은 출제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내가지고요. A 과목 선택한 사람들은 다 이제 시험을 망치고 B 과목은 시험을 너무 쉽게 출제해가지고요. B 과목 선택한 분들은 대거 고득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험생인데 나는 A 과목 선택해서 소위 계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B 과목 선택해가지고 그냥 득템하고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과목 간에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시험 난이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목과 과목 간의 난이도를 조절해 주는 거 그게 표준 점수제입니다. 근데요 공인 노무사 시험은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과목 표점제입니다. 원래는 선택과목 표점제로 도입되었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전과목 표점제로 바뀝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2차 과목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 노동법 1, 2. 그죠? 그리고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자, 그죠?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선택 과목인데,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OT 때도 또는 비공개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법고시를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요, 일단 행정은 손을 안 대도 고득점에 빠집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형평성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어찌됐건 다른 그 시험 공부에서 공부한 내공들을 가지고 노무사 시험을 들어오면요 그만큼 내가 다른 데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간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법이신 분들은 행정쟁송 외교입니다. 근데 법대 출신들은요 그리고 과거에 사법고시 한 건 효작 과목이에요. 그냥 2, 3일만 공부하면 행정이 고득점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추측컨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전과목 표점제로 바뀌지 않았나. 왜? 행정이요 편차가 너무 심했거든.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 조금만 해도요 60점은 그냥 넘고 그래도 공부 좀 잘했다 그럼 63, 65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행정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하고요 그냥 예전에 공부했던 거 날아가지 않도록만 해도 제가 당시 합격할 때 66점을 합격을 했습니다. 행정 이해가 되시죠? 노동법 같은 경우도 제가 그 6문제 중에요 한 문제를 최신 판례를 제가 순간 착각해가지고 나무다리 긁어서 답을 오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점짜리 하나 완전히 반절을 날렸어요. 반절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노동법이 62점 후반 조금 반올림한 63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25점짜리 하나를 날리지 않고 제대로 썼다 그러면요 노동법은 68 이상 거의 70점 가까이 육박을 했던 시절이 원 점수 시절에.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비법대 출신들의 교수님들 눈에는 좀 불합리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걸 전과목 표점제로 돌려버립니다. 전과목 표점제. 스토리가 그렇게 돼요. 추측이에요, 추측. 이해가 되셨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노동법에 대해서 유전인자가 좋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인사관리에서 유전인자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노동법이죠. 그쵸? 우리가 꽈락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꽈락은 이 점수, 이 과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분들을 거르는 게 꽈락입니다. 그게 40점. 근데 표점제로 돌려버리면요. 꽈락 점수가 비례할당 돼버려요.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과목 표점제가 도입된 것을 알고 나서요. 그냥 수년 동안 제가 인맥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아시는 노동법 교수님들 그리고 공인노무사 그 집행부 간부들 자 제가 쫓아다니면서 불합리함을 몇 년 동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시험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그 개선 안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거의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원점수 표점제가 전과목 표점제가 없어지고요. 공통 과목은 원점수로 가고 그리고 선택 과목만 표점제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부하신 분들은 내년에 이제 올해 넘기기 전에 시험 공고 나갈 때 이 내용이 반영돼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후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전과목 표점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을 만들어도 이제 무방해요. 왜? 과거에는 전략 과목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전략 과목 만들었는데 시험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남들도 다 똑같이 잘 봤어. 그러면요, 내 전략 과목이 떨어지는 거고요.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남들 다 망쳤죠?
같이 그런 점수가 베이스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549명이 나온 이유는요, 요때부터 이제 원점수가 확인이 됐는데, 이때, 행정쟁송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잖아요. 65점 맞았다는 분은 원점수를 봤더니 이분 55점입니다. 실화입니다. 한 분만 본 게 아니라요, 제가 여러 분을 봤습니다. 합격수기 나온 거. 그랬더니 대략 평균 8에서 10점 정도가 행정쟁송 베이스업이 됐고요. 인사관리도 한 5점 정도 베이스업 됩니다. 자, 그리고 노동법도요, 한 3점에서 5점 정도 베이스업이 됐고, 요때는요, 원점수 공개하다 보니까, 원점수 이건데 표점제 돌리니까 베이스업이 너무 많죠. 이해가 되시죠? 합격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원점수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합격수기 보시면은 원점수는 의미 없고요. 표점제 점수만 올립니다. 근데 표점제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점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요, 원점수를 조금 베이스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행정 같은 게 한 5점 내외로 베이스업이 되고요. 인사관리가 2점에서 3점 정도. 이해가 됐죠? 노동법도 한 2점 내외로 베이스업이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 원점수 베이스업을 실패한 거죠. 베이스업을 실패. 베이스업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를 너무 막 깔아줘 버리니까, 왜? 원점수 막 깔아줘도요, 표점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합격권을 거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원점수를 워낙 높게 깔다 보니까 표점제 돌렸을 때 이 숫자를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추측이 거의 100%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생이 원래 300명 내외로 이렇게 맞춰지다가 요때부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300명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원점수 공개되면서부터 숫자가 안 맞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이제 그 기존 노무사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공단, 관계자들,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원점 그 정과원 표점제는 이제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폐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에 관련돼서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차별화된 논점을 정리라던가 아니면 사안 검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은 노동법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고득점 시켜드릴 수 있고요. 단 전제는 있죠. 연기를 낄 때 암기라는 판례 좀 제발 좀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GS 이게 상기 때 모의사 빠지지 않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서비스인데 2차 커리에서 1차 출제 포인트를 OT 때 할 것인가? 지금 GS 연기 과정에서 그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크게 고민 안 하지 않고 그냥 GS 연기 과정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올해 그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시험, 24년도 시험 대비는요, 지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7, 8월에 1차 강의를 듣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 커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사실 문제지만 요때는 이제 25문제 기준입니다. 25문제 기준. 자, 그랬을 때 노동법 1은요, 개별적 근로관계가 한 법입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반 문제들, 이거를 우리가 논점으로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타 법령이 이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전 범위가 빠지지 않고 다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해당 부분은 GS 우리가 연기 1기 과정을 따라가시면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1차 커리 내용을 알고 있어야 2차 커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하고요. 또 강사님에 따라가지고는 아예 처음부터 2차 커리와 관련이 없는 이런 1차 내용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 다 드러내고 설명을 안 하시는 강사님도 있지만 저는 최소한 GS 연기 때는 전체 범위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타 법령이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각 법에서 한 개씩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 룰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법은 2개씩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자,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노동상권을 구체한 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인데, 자, 여기 근로자들이 단결합니다. 단결한 산물이 뭐죠?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단체 교섭, 단체박 조정, 재미, 부당 노동행위,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노동상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법령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4가지 법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했는데 이제 올해 32회 때 이 룰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법 2개에서 플러스 하나씩이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룰을 봤을 때 내년도 시험에 우리가 25 이런 거죠.
25개 대 얼마? 10개. 그러면 얘 40문제 대 X. 비례식으로 하면 내년도 출제할 때 부서법령이 몇 개 나올지 알겠죠? 근데 여기다 어떻게? 룰이 깨졌다니까? 법 하나당 한 문제씩이 출제됐던 룰이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서법령 출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80을 맞는다. 그러면요. 그거 공부하려면 부서법령을 깡그리 다 알아야 돼요.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80 맞기가 어렵습니다. 노트는 80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노는 80 맞기가 힘들어요. 한 70점 정도 목표를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그동안에 명과 작전을 했던 과목들을 명과 작전으로 가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노동법에 대해서 부서법령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과목의 어떤 전략을 60 이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여러분들의 시간 분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출제 근거 분석을 보시면은 법령이 25문제 기준으로 거의 20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순수하게 판례 나오는 게 한두 문제, 그리고 법령 규정과 판례의 결론을 묻는 게 이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이게 이제 노멀한데 경향을 보시면요. 여기 조합형 문제에서 노트에서 조합형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과거에는 순수하게 법령만 맞춰도 60 넘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판례의 결론도 1차에서 필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따라서 일단 법령을 먼저 보니까 법령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법령은 쉽게 안 바뀌겠죠? 개정이 많이 안 됩니다. 개정법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그 기존 법령 문제를 중심으로 기출지문 위주로 먼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판례의 결론, 당연히 2차 따라가려면 이거 하셔야겠죠. 그 다음 보시면요. 출제형 분석인데 출제 유형 1차형 문제는요. 다음 중 맞는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출제위원인데 지문들을 오답으로 신경 써서 바꿀까요? 바꾸려면은 내가 잘못 바꿔버리면 오답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존에 있는 판례 결론, 법조문 그대로 깔아주는 문제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25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20문제 내외, 여기 보시면 20문제 내외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갈수록 숫자가 좀 줄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20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정답형 문제가 이제 한 3문제 내외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그리고 이제 모듈형 문제가 한 2문제 내외로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2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최근 경향을 좀 볼게요. 최근 경향을 보면은 여기 오답형 문제가 이쪽으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문 5개인데 맞는 지문 4개 깔아주고 틀린 지문 하나 찾아요. 그럼 지문 하나 딱 나왔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게 정답이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하면 80%가 맞을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찍기도 쉬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답형 문제 비중도 늘어나고요. 모듈형 문제 비중도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노동법 우리가 2차 커리 듣는다고 내년에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진 않고요. 2차 커리 들으시면서 별도 1차 관련된 내용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형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단순하게 판례 결론 그리고 법 조문 OX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한 번 더 사고를 해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고형 문제인데, 사고형 문제는 과거에 출제가 별로 안 됩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40문제 되면요 이 모듈형 사고형 문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형 공부 방법은요, 우리가 일단 오답형 문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류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 일단 기출되는 법조문 그리고 기출되는 판례 결론 다 형광펜 칠해놔야 됩니다. 단권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1차 공부를 객관식 문제풀이로 1차를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0문제로 바뀌면 절대 대체 안 됩니다. 아셨죠? 객관식 문제를 보면은 체계가 안 잡혀요.
그래서 객관식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것들을 다 단권화를 시키고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정을 최소화시켜야 시간이 세이브가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오답 변형되는 지문들 있죠. 그러면 출제 지문에서 어떠한 어절이 오답으로 변형될 것인지 그걸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머릿속에 많이 남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1차 출제 포인트 분석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법령 한 개당 한 문제 출제 원칙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6문제에서 많게는 19개까지. 자, 그리고 노트 경우에는 최소 7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 출제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2차만 공부했다. 그러면 1차는 사실상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지문도요. 우리가 법은 법률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 규칙에서 출제된 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40문제로 늘어나면 법률보다 이제 시행령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비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역적인 미기출 법규정이나 시행령 규정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 안 했던 시행령 규정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하려면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버리고 가면 노동법의 목표치는 당연히 과거보다 줄어들게 되고요. 그 줄어드는 만큼 타 과목에서 명과 작전했던 거를 이제 베이스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전략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판례와 모듈형 문제 출제 유형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1차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교재는 어떻게 되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동법이 양이 많다 그럽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절대 많지 않은데 볼 책들이 많은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70에서 80%가 똑같은데 볼 책들이 많아.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이 과목당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정쟁송법은요. 굉장히 어렵죠. 교수님 기본서 보면요. 최소 1300에서 1500페이지입니다. 근데 개 중에서 행정쟁송 권리구제 파트에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뽑는 거고요. 이게 교수님 기본서로 봤을 때 350페이지입니다. 그 350페이지 중에 이제 교수님들이 썰푸신 것들 그런 거 빼면 200페이지 내외로 그걸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어렵습니다. 비법이신 분들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행정쟁송법은요. 우리가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이걸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또는 경영조직 이런 건요. 경영학과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의 개념 그리고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 장단점,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인의 창작형 어떤 내용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물론 이슈가 되고 있는 최신 트렌드 같은 것들을 썰을 풀면 가점은 되겠죠. 그리고 문장적이 좋으면 가점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플러스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기본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노동법은요. 노동법은 실체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툰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겠죠. 아니 왜 저 사람이 옳은데요? 따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우리가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그 설득을 뭐로 한다? 법조문 가지고? 법조문 가지고 설득시키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판례 가지고서. 그래서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근거 그걸 다 암기하시고 이러한 판례 내용을 당사자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실제 법적 평가까지 해서 왜 이게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근거 제시하고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단순 암기로 끝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문제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판결문을 써야 돼요. 판결문. 자,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짧게는 3개, 많게는 4개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교수님들 기본서 그리고 강사들 수업 나가는 수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판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왜? 노동법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례가 제가 볼 때는 시험 공부 거의 7화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3화는 답안 쓰는 능력 그리고 사례집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많다 보니까 노동법은 양이 많다 착각하시는데요. 노동법 양
판례로만 가면요. 제가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120페이지 판례 제가 판례자로 나눠드리거든요. 거기서 다 출제됩니다. 그것만 다 달달 암기하시면 돼요. 그 128레이도 여러분들이 토션 안 틀리고 암기할 것들은 전체 내용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 유도로 변형시켜서 암기해도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서 또는 수험서 특징은 뭐냐? 주제별로 일단 관련된 법령, 그리고 이 법령에 관련된 어떤 그 판결 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놓은 책이 수험서고요. 그 다음에 판례집은 뭐냐? 판례집은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실제 사례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흐름으로 판단을 했는가? 자, 이거고요. 자, 근데 이 판례집은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토션 안 틀리고 답안지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험 적합적으로 만든 게 뭐다? 사례집이죠. 그래서 이 사례집은 노동법 답안 작성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 김소연 교수님이 이제 그 사례집을 내면서 아일락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통용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첫 번째가 논점의 정리, 두 번째가 관련 법리, 세 번째가 사안의 적용 내지 사안의 검토,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그 양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판례집에는 논점의 정리, 그리고 사안의 검토가 미흡합니다. 법리만 나와 있어요. 판례 흐름. 그래서 이거를 수험 적합하게 만든 게 사례집이고요. 제가 조금 제 자랑하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좀 놀기도 좀 많이 했고, 그렇지만 공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인노무사 그 노동법 강사 중에 이제 로스쿨을 나오신 강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장난건데 법리 부분만큼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법리만큼은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 또 사례집의 논점적인 사안 검토, 글빨 기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강의에 지금 주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소소하게 저한테 그 자문을 구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논점 정리라든가 이 사건 관련해서 그 답변서라든가 아니면은 권리구제 관련된 신청서 같은 거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2차 교재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노동법 요회 있고요. 판례집이 있고 그리고 사례로 푸는 노동법이 있고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집안에 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늦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작년 8월 29일 날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집안에 좀 아이도 좀 많이 케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또 다른 또 좀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내는 게 이제 연기 때 이제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제 추석이 좀 끼어 있죠. 그래서 책은 추석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관련돼서요. 제가 또 별도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GS 연기와 일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복습 자료로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주안점을 두고 공부할 포인트를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판례 암기 자료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판례 암기 자료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례를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정리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무적으로 가로 넣기를 좀 해놨어요. 근데 가로 넣기는 참고용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한 부분대로 암기를 해주시고 가로 넣기의 단점은요. 처음 보실 때 이거 아는 것 같아. 근데 최대의 단점이 뭐냐? 가로 넣기에 사고가 막혀버립니다. 가로 넣기에 막혀버려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문장 암기. 단어 암기하면 문장 구조를 못해서 문장이 안 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례 쓰려면 판례 키워드 쓰고 끝나요?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판례 구조화시키고 수업 시간에 암기시켜 드리는 거 그렇게 따라가시고 그게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아쉽지만 가로 넣기로 판례를 좀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판례 숙제 자료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제 복습하실 때 이 가로 넣기 공란에다가 키워드를 좀 넣어보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 이거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잠깐 산책하신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간다거나 담배는 이제 몸에 안 좋긴 한데 담배를 피신 분들은 담배 한 대 피시면서 내가 공부한 거 말로써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 교재 특징 보시면요. 1차 교재는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쓴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1차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셔서 떨어진 분들 굉장히 많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제 책을 따라한 책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가져온 책으로 제가 이제 책을 출간하기 전에 가제본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각주 처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기출지문을 제가 전체 기출지문을 다 형광펜칠을 했습니다. 빠진 거 거의 없어요. 99.9% 다 출제된 지문 넣어놨고요. 오답된 거 제가 바로 그 출제된 지문에다가 첨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게 출간되기 전에는요, 제가 한글 파일로 이걸 첨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주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책을 따라한 가제본 책 쓰시는 강사님 한 분 계세요. 예. 근데 어찌됐건 출간된 책으로는 제 책이 전무합니다. 유일해요. 그리고 또 제 책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땡땡땡땡 책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 땡땡땡땡 책은 여러분들이 수험가에서 제일 많이 강추하는 책입니다. 근데요, 그 책 보지 마세요. 그 책은요,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하고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제 책의 장점은 뭐냐? 기본 베이스가 2차 책에서 시작을 합니다. 1차에서 가는 게 아니라 2차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판례, 그거를 베이스로 출제된 그 내용들, 그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2차 책에는 실적으로 2차 관련 없는 내용들은 좀 뺐고요. 근데 1차 책에는 그 뺐던 부분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제 책은 핵심 소송 노동법만 공부를 하셔도요, 노동법 요해 기본서를 한 7할에서 8할 정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보시면은 암기 포인트로 체크 포인트를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암기를 또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핵심 소속 그 객관식 노동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학원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수기를 하나 써주셨더라고요. 자, 요것만 보셔도요, 올해 시험에서 노동법 다 80점 이상 맞으셨다. 자, 그런 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피드백 자료도 또 나눠드리는데요. OS 퀴즈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OS 퀴즈 자료. 자, 다만 이제 그 7, 8을 하는 OS 퀴즈는요, 단순 법령 내용보다는 2차를 들어가기 입문 강의로 제가 연계성을 잡아서 실제 OS 퀴즈를 좀 가급적이면 단순 법 조문보다는 판례 위주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OS 퀴즈 문제, 그 다음에 퀴즈 해설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 하는 PPT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GS 2기, 3기 모의고사 쿼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자료가 너무 좋다고 좀 욕심을 좀 내셔서 제가 이제 그분들은 좀 요거를 다 바꿔야 돼요. 왜? 이거 그대로 출제하면 깜둥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바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GS 연기 1기 과정에서 그 자료를 나눠드린다는 그 약속은 좀 못하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서 최소한 가제모책으로라도 좀 출간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겨울에 제가 좀 책 작업을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보고요. 만일에 여의치 않아서 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좀 힘이 좀 들더라도 요거를 복습 자료를 해가지고 서브노트 자료를 해서 제가 별도로 출력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는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서브노트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면 실력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연기 1기 과정에서는 일단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동영상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 동영상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GS 2기, 3기 때 마무리 이제 들어가고 정리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연기 1기 때 전체 내용 숲을 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게 키워드였지,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처음부터 이게 키워드야 해가지고 살 못 붙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버리면서 가는 공부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버리면서 가는 공부 방법이 어렵긴 해요. 자, 판례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판례는요, 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뭐냐,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는 사회규범인데요, 이 법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깔끔하게 구석구석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실제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야, 좀 더 구체한 내용,
그래서 이런 법 규정을 해석한 거, 이게 뭐다? 판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공부를 할 때는요, 일단 판례의 결론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 판례의 결론이 도출된 근거, 이게 사실상 배점입니다. 결론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이해가 됐죠? 근데 1차는요. 1차는 이 근거는 묻질 않아요. 근거는. 과거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는요. 판례 근거도 물었습니다. 근데 공인노무사 시험은 근거까지 묻지 않고 일단 판례 결론 그리고 법규정 OX 이거 위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해와 암기는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어떤 분은 암기 위주로 공부하고 다 비춥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영단어를 암기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영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하죠? 한 단어 놓고 이 단어가 머릿속에 현출될 때까지 그거 100회독 하시나요? 아니죠.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목표치 딱 정해놨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쭈르륵 다 읽습니다. 한번 쭈르륵 읽고 한번 봤을 때 기억나면 버리죠. 기억 안 나는 것만 다시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무식한 공부 방법이요. 1페이지부터 순서를 쭉 공부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특징. 앞쪽은 더러워요. 뒤쪽은요. 깨끗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한 논점만큼은 무조건 최소한 복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한다? 이해와 암기를요. 얘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일단 첫 번째 판례 구조화를 시켜주면서 두 문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는 에코 학습법이라 해요. 에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그 학원들을 다니면 강사가 한번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 한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코 학습법으로 제가 GS 연기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암기를 시켜드리고요. GS 1기 과정 들어가면은 이 에코 학습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적어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GS 1기 과정까지 이 에코 학습법으로 암기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성인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 빼먹었다.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해를 위주로 가고요.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동시에 암기하니까 주요한 키워드는요, 최소한 3번 정도는 머릿속에 때리고 가는 겁니다. 3번 정도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잖아요. 신문 본 거랑 똑같아요. 안 남아요. 보면서 중요한 키워드는 3번 정도 머리에 때리고 그리고 잠깐 쉴 때 해당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GS 연기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암기하겠다. 암기에 투자한 시간은 절대 1시간 이상이 넘으면 안 돼요. 암기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를 하시고 지금 현재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하고 복습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전략은 어떻게 세우나요? 일단 학습 전략은요, 이게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공부 마인드도 틀리고요. 공부 체력도 틀리고요. 공부 유전자도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학교 수기 봤더니 이렇게 했다. 나도 똑같이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 전략을 하려면요. 저한테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오픈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 시간, 체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의 머리죠. 근데 이 머리는 여러분들의 기분 나빠지 마시고요. 저한테 푸시업 30개 하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30개 그냥 팍팍팍 했습니다. 지금요? 5개도 못 합니다. 팔 운동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 머리는요, 여러분들의 과거예요.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교 지금 한 2, 3학년이야. 머리 빠리빠리 하죠? 두뇌 회전이 금방 냅니다. 이해도 될 수 있고 암기도 잘 되고요.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공부 안 했어. 내가 중고등학교 공부 좀 했지만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해서 지금 머리가 좀
많이 감퇴했어. 아니, 그러면 똑같이 판단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공부 시간, 전업인지 아니면 비전업인지. 또 체력. 아, 나는 뭐 시간도 되고 머리도 되는데 나는 저질 체력이라 한 4시간에서 6시간 공부하면 나는 체력이 딸려. 그러면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오픈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심층 상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2차 시험과 연계된 공부를 하되 지금 여기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 시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1차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병행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요. 민법하고 사법법 이거 기출지문 위주로 단권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못해도 3개월 이상 깨져요. 아무리 못해도 3개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꼭 따라가시고 내년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1차 과정 정리 안 하시고 그냥 GS 연기부터 처음 시작하셨다. 그러면요. 보통 작년까지는 GS 2기 과정 들어갈 때 드랍이 되거든요. GS 1기 과정부터 드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3 공부법인데 자, 이거는 자, 첫 번째 3 볼까요? 첫 번째 3은 여러분들이 한 번 공부할 때 3번 이상 머릿속에 때리라는 거죠. 한 번 보고 머릿속에 암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쌈알듯이 레이저 팡팡팡 쏘면서 키워드를 3번 정도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은 뭐냐? 좀 어렵습니다. 이 3은. 자, 이 3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자, 이거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습을 하셔야겠죠. 자, 사실상 복습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던 생동을 하시려면요, 예습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복습하기도 힘드니까 예습하지 마세요. 아, 오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거 뻥이죠. 그죠? 다 해드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합격해야지. 못합니다. 이해가 됐죠? 아무 준비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시, 3시, 4시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스스로 남들이 안 하는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 본 수업 때 빠지지 마시고요. 복습만큼은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전범위 예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최소 1시간 정도는 예습을 하세요. 뭔 내용인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목차라도 한번 보시면 강사가 강의할 때 덜 지루하고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3.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3인데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공부를 꽤 잘했는 게 아니라 많이 잘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실질적으로 뭐 국영수는요, 제가 다 선행 스스로 독학으로 예습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기 과목 있잖아요. 암기 과목, 사회 과목이라던가 국사 이런 거 할 때 수업 시간에 저는 70%를 다 머릿속에 넣고 갔습니다. 실제.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에 한 5분 정도는 제가 복습을 해요. 키워드 딱 보면서 오늘 수업 뭐 있지? 쭈르륵 보고 딱 접고 화장실 갔다 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 유연량 다 달라요. 그런데 믿고 제발 좀 해보세요. 물론 힘들어. 자,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다들 하는 게 뭐죠? 귀로만 들어요. 얼마나 졸려.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요, 귀 말고 이제 뭐로 하는 거죠? 눈으로 봐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눈 말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에는 손이 있죠. 손으로 제발 끄적끄적 쓰세요. 정자로 쓰는 게 아니라 날려서 쓰세요. 날려서. 우리가 글씨 혼자 공부하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암기합니다. 그냥 본인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저는 이거 쓴 게 요거예요. 그렇게 막 쓰면서 하라고. 또 입으로 하세요. 제가 금방 이랬죠. 말로 했죠. 그래서 본인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본인 상황에 따른 차별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회독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이래도, 손으로 이래도, 입으로 이래도. 그러면 이거는 혼자 할 때고요.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귀 말고 또 뭐가 있죠? 손, 그리고 입. 근데 강사가 강의를 하니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떠들 수는 없고
제가 에코학습법을 얘기했을 때는 떠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땐 독백으로 하는 거죠. 입술만 딸딱딸딱. 그래서 이 3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발 좀 하세요. 제가 공부 쪽으로는 나름대로 중고등학교 탑을 찍었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그 전국 1프 안에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소수점에 있었어요. 소수점. 이거는 꼭 하세요. 꼭 진짜 해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해보시면 이게 누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쿠샵 30개도 못한 사람이 처음에 10개 하기 힘들까요? 할까요? 못해. 하면 탄력받으면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마지막 3학습으로 공부를 하시면요, 남들이 3시간 한 거 여러분들 1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333 학습법은 제가 수년 동안 강조를 했는데 하시는 분이 없어.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 333 공부법으로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합격수기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내용인데요. 1차 시험이 5월 달에 진행을 하고 2차 시험은 9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커리가 기본 커리가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가을 커리, 겨울 커리, 봄 커리, 그리고 여름 커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커리가 우리가 7, 8월 이미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1, 2월 달 기본 이론 그리고 3, 4월 달 문풀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특징은요. 기본 이론 과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1차 커리를 들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를 하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례 내용을 제가 판서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이론을 좀 더 정리를 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그리고 판례를 관련해서 우리가 판례집을 추가적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GS 2기 과정에서는 모의고사 과정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일단 배점이 50점 배점이고 50% 배점이거든요. 노동법은 150점이니까 75점 배점은 모의고사를 진행하고요. 기타 이제 사례가 병행이 됩니다. 요게 가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 정리는요, 이제 모의고사 컬인데, 타 강사님들은 그냥 모의고사 하고, 그 다음에 브루타 문제 내고 끝납니다. 근데 저는요, 수험생이 이제 그 대규모 수험생이 아니고, 입문자들도 많고 수험생들이 좀 적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사례 문제로 전체 1회독을 해드립니다. 이게 저 특징이죠, 또. 그래서 제 수업은요, 연기 때부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최종 그 강의까지 다 따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최소한 수업 시간에만 10회독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특강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계획이고요. 이게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초인문 특강은 이거는 올해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S 연기 과정에서 아직까지 기초인문 특강 듣지 않으셨다. 반드시 듣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에 우리가 GS 연기 과정 끝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고난이도 법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법리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 4월 달 GS 2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좀 풀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 사례 특강을 예정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기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제 1년치 최신 판례 특강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GS 연기 과정부터 쭉 따라오시면요, 전체 빠지지 않고 노동법을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했던 내용인데 GS 연기 과정에서 강의 특징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 법리를 이해하는데 판례와 관련해서 판례를 구조하고요. 그리고 에코학습법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시켜드리고 또 1차 내용도 제가 어느 정도 보완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S 1기 과정에서는 판서했던 판례 내용을 실제 판례집을 가지고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GS 2기 과정에서는 이제 사례 문제가 추가가 된다는 점, 그리고 3기 과정에서는 일단 판례집과 사례집은 참고로 보시고요. 메인이 사례집입니다. 그래서 사례집으로 1회독을 시켜드린다는 것. 자, 이제 강의 특징인데요. 제 강의 특징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 편법 모릅니다. 왜? 편법은요, 편법으로도 합격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재수가 좋았을 때 하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제 전 과목이 원점수로 돌아갑니다. 공통 과목이. 그래서 지금은 전공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을 해요. 실제 제가 그 2차 시험장을 여러 번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관리 때문에 매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수점으로 매번 떨어지는데 노동법, 행정쟁송법 공부한 적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공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합격했을 때 제가 66점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해에 제가 이제 행정쟁송법 공부한 거는 저랑 이제 지금 제 수업 듣고 합격하신 제 후배인데 이제 그 친구가 26회 합격생입니다. 26회. 근데 그 친구가 행정쟁송을 좀 몰라가지고 밥 터디라고요. 저녁밥 먹고 그 친구랑 이제 산책하면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질문하는 거 답해주는 거. 그게 1년 동안 공부한 거 전부였고요. 시험 보기 직전에 그래도 이제 한 번은 봐야지 해서 3일 본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도 행정 제가 66점 맞았어요. 노동법 저는 강의하기 전에 그 합격할 때요. 강의하려고 뭘 했냐. 대법원 사이트 가가지고 교수님들 책 있잖아요. 판례 번호 다 제가 정리해가지고 판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근거로 제가 바로 합격하자마자 강의를 하고 책을 쓴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합격하는 해에 실질적으로 법 공부 거의 안 했습니다. 노동법 판례집 수업자료 제가 강의할 자료 준비했고. 이해가 됐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편법으로 공부하면요. 공부가 안 쌓여요. 그래서 올해 내가 몇 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표점이기 때문에 그게 내 점수가 아니고요. 내년 되면 또 새제비야. 또 내후년이면 또 새제비입니다. 근데 제 강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믿고 1년 동안 딱 하잖아요. 공부가 쌓여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그 쌓여있는 내공을 대상으로 플러스 날아가지 않도록만 하고 추가 내용만 하면 노동법은 고득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거 마인드 형성, 이게 법에서 가장 기본인데 법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죠.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노동법 강사 중에 법 정통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력으로 본다라면 저는 이제 학사이기 때문에 뭐 석사, 박사 있지만 실제 법 공부는요. 우리가 학교, 대학교 시절에 다 하는 거예요. 석사, 박사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믿고 따라오시면 법리만큼은 제가 완벽하게 해드린다. 그래서 판례 구조화시키고 에코학습법으로 학습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코학습법인데요. OT 강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요거는 이제 본 수업 때 하고 간단하게 제가 혼자 처리하겠습니다. 판례 암기를 할 때는 일단 해고 정당성 관련해서 근로자가 야, 이 해고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 측은 야, 이거 정당해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법조문이 필요합니다. 근로인법 23조 제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정당한 이유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어야 돼. 이게 정당한 이유야. 그럼 일반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사유가 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좀 더 그 판단을 구체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길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문자로 사고 개근책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고 개근책. 그래서 노동법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노동법 책을 샀죠. 여기 노동법 책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한다? 책을 샀으면 개근해서 매일매일 책상 앉아서 공부해라. 사고 개근책.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성여지 동경 위태입니다. 자, 이것도 스토리가 있긴 한데 지금 OT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 스토리는 본 수업 때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과 소통 채널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뭐 질문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쓰는 거는 책에 있는 내용 복붙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뭔가요? 하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붙하겠죠. 아니면 OX 문제.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2차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건요, 뭐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죠. 그거를 문자라든가 메일로 써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거 문자라든가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요, 제가 이제 그 상황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를 통해서 구두로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니까 그 부분은 부담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 좀 미리 어떻게 하느냐? 자, GS 연기 과정에 일단 국가에서 말씀드리면요. 반드시 기초인문 특강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인문 특강에는 여러분들이 비법대생을 전제로 노동법 처음 공부하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면요. 강의 타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인문 특강에는 노동법과 관련된 헌법, 그리고 민법, 그리고 형법 내용을 제가 세 타임으로 걸쳐가지고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민법입니다. 자, 그리고 복습, 체크포인트 제가 나눠드린 자료 이걸 가지고서 반드시 복습은 꼭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판례 암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암기는요.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을 하셔야 돼요. 1시간. 근데 제가 그랬죠. 책상에 앉아서 맥심이 1시간이고 맥심이 1시간입니다. 나머지 1시간,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뭐다? 짜투리 시간.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시간 초치기 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죠? 책상 앉아서 암기하시나요? 아니죠. 똥줄 타가지고 막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그러고 막 암기하고 다니잖아요. 왜? 좀 비속어 쓰겠습니다. 똥줄 타니까. 그만큼 절박하니까 암기 잘 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암기하는 것보다 이 짜투리 시간, 이동 시간, 화장실에 앉아서 있는 시간, 그 시간 암기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 이 짜투리 시간 1시간 충분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시간은 무조건 유튜브 보지 마세요. 1시간 공부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려면 맥심 1시간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GS 2 과정 마치고요. 연기 과정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O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노동법 때문에 합격했다. 자, 그런 말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2교시는 이제 본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